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 모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 동안 칠막에 걸쳐 여러 역을 연기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역할로만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아들, 딸로,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 사회인이 되어 각자의 직업에 맞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 살아가게 되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가며 사람들은 더 성장해가고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의 역할이 되어보니 나의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소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면서 앞서 이야기한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역할들을 수행하며 겪게 되는 감사함, 고뇌, 고단함들이 잘 녹아있는 책입니다. 유일한 평범이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목의 에세이인데 제목에 작가의 생각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작가는 평범한 듯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요. 작가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빠르게 잊힌 전직 아나운서, 느리게 나아가는 현직 상담사 수련생, 30여 년을 꿈만 꾸다 늙어버린 작가 지망생, 여러 미완성을 모아 새로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더디더라도 삶을 배우는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글을 쓰고 싶습니다. 유일한 평범의 최현정 작가님은 10년간 MBC 아나운서로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또 결혼을 해서 예쁜 아들, 딸을 둔 엄마로 전부터 오래 꿈꿔온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에 계시고요. 또 이렇게 이번에는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빈틈없이 살아가고 계시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는 이런 도전과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들어있는데 모두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일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유일한 평범,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물권리. 라디오를 켜고 운전을 하다 가슴이 턱 아프다. 또 울컥한다. 시시때때로 요즘 그러고 있다. 나를 건드리는 주 소재는 어린이의 아픔, 엄마 아빠의 희생, 그도 아니면 어려운 처지에서 발휘하는 봉사 정신 같은 훈훈한 미담. 이것들은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이기도 하니 일상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는 나날이다.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해 갈비뼈 안쪽이 묵직해지는 건데 하도 자주 그러니 내가 요즘 뭐가 문제인지 곰곰 생각하게 된다. 잠시 고민했다. 지금 울까? 아이들을 유치원에 내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니 울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이요 장소이다. 작정하고 눈물을 내려는데 어라 잘 되지 않는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니 답답하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울어본 게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울음을 빼줘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관리가 소홀했군 깨닫는다. 지금의 나는 울음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감정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인 거다. 이러다 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곤란하다. 나는 울음을 신봉한다. 이런 식으로 입 밖에 내어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을 알지만 가히 울음 예찬론자라고 할 만하다. 어릴 때 울음은 언니와의 다툼에서 억지 승리를 확정짓는 좋은 무기가 되어 주었고 그렇게 울음의 힘에 대해 익힐 즈음 내적 자산으로서 울음의 소용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다. 울음은 좋은 것이다. 정서 관리에 좋다. 울음이 가진 해소의 힘, 정화의 힘, 위안의 힘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더 정밀하게 과학적 수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아쉬울 뿐이다. 가슴이 답답한 건 울어야 하는 때에 못 울어서고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올라오는 것도 충분히 우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다 라고 나는 정리한다. 울려고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감정이 고조되어 눈물 콧물과 함께 의성어 의태어로 묘사할 수 없는 단말마의 괴성이 나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억누르지 말고 터뜨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 브레이크를 건다. 사회적으로 울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면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주 멈춤 단추를 누르다 보면 몸이 그 조절 기제를 자동으로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울지 못하는 몸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유용한 도구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영화 광고 제작자 아만다는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병으로 괴로워하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순간 비로소 오래 잃었던 울음을 되찾고 감격한다. 어쩌면 우리는 울고 싶어서 상담실을 찾는지 모른다. 울음을 삼키는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울음을 되찾기 위해 울음 멍석을 깔아주는 상담실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상담실에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 콧물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티슈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울려고 왔으면서도 실컷 울지 못한다. 울음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수습하려 애쓴다. 상담자로서는 내심 나의 내담자가 한껏 울고 그렇게 좀 쏟아내고 가벼워지길 바라게 되는데 맘 편히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해도 대부분 몇 분 안에 눈물을 뚝 떨어내고 자세를 고쳐 앉곤 한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사회화되어 왔으니까. 나도 그러고 있다. 편하게 생각하는 내 사람에게도 어느 땐가 마음 편히 울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게 되었다. 나의 울음에 너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하며 너무 큰 걱정을 안겨줄까봐 참았고 내 울음의 이유가 그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일까봐 참았다. 어른이 울어야 하는 정도의 사건이란 조금 더 무거운 무엇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그래서 나는 제발 울음이 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말하다 보면 침이 튀듯 말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가벼운 일로 여겨주면 좋겠다. 울음이라는 이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싶다. 울음에 대해 더 무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울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 공간이 점점 좁아져 결국 사라지면 좋겠다. 울기 좋지 않은 시공은 없다고 네가 울고 싶어질 때가 진정 울어야 하는 때라고 마음 편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울음이란 일찍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기 전 우리에게 언어가 되어준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도구 아니던가.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이 감정 덩어리를 표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니 엄마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쉬를 해야 했는데 혼자 몰래 쉬를 해서 서운하다며 운다고 해도 그 정도 사건도 충분히 그녀에게 울만한 근거가 됨을 우리가 수긍해 준다면 어른에게도 비슷한 아량을 베풀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한 된장찌개가 뜻밖의 맛이 없다며 울 수도 있고 벼르고 별로 미용실에 가 머리를 다듬고 새로운 색을 입혔건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꺽꺽 울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이를 데리러 나가며 차 안에서 화창한 날씨를 핑계로 실컷 울어볼 참이다. 가슴이 뻥 뚫리도록. 무조건적 사랑. 엄마가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지금까지 오해하고 살았다. 아이를 향해 내가 엄마가 되면 저절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말인 줄 잘못 알았다.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엄마가 되면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진짜 궁금하다. 정색하고 묻기도 해본다. 너는 엄마가 왜 좋아? 뭐가 좋아? 알고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지만 노력해 진짜 좋은 엄마의 역할을 터득하게 되는 때엔 이미 아이들이 엄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커버린 뒤일까봐 무서울 지경이다. 대학원 4학기 때 두돌배기 둘을 떼어두고 나와 들었던 수업 제목이 마침 애착과 심리치료였는데 기분이 묘했다. 애착 형성의 절대적 시기에 아이를 두고 나와 애착을 공부하다니. 자녀의 안정 애착을 위한 엄마의 요건은 두 가지, 일관성과 민감성이다. 아이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해주는가. 또 아이의 욕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 주는가. 나는 둘 다 갖추지 못한 엄마인 것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확인하고 얼마나 좌절했던가. 책에서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울음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다고 했다. 배고파 우는 울음인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혹은 잠투정인지를 알게 된다고. 아이들의 해독 불가능한 울음에 막막해지는 밤이면 나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르게 따지고 싶어졌다. 정말 엄마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맞느냐고. 이 울음에 나는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었다.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 포기를 선언하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아이들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절대적인 애정을 준다. 미안하게도. 아이의 천진난만함에 웃을 때가 많다. 어떤 개념도 가치관도 편견도 담기지 않은 순수함에 경이로운 탄식을 자아내는 순간. 아이는 나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의 몸도 좋아한다. 편견 없이. 낮잠 좀 자자 하며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끌어다 눕히고 함께 뒤척이다 보면 나는 잠이 솔솔 오는데 말똥한 아이는 뭔가 놀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때로 그 놀거리는 내 몸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 방심한 틈에 기습적으로 당했다. 끄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던 그 어떤 사람도 여기를 만진 적은 없어. 대체 너는? 절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콧구멍 안. 가는 손가락이니 참 깊숙이도 들어간다. 손가락이 코로 들어가 눈으로 나오는 줄. 냄새나는 머리로 뒹굴고 있어도 스스럼 없이 머리에 코를 박고 발가락을 빠는 일은 일상이다. 외출도 안 하고 아이랑 집에만 있다 보니 샤워를 거르기도 일쑤이건만 아이는 그런 것 따위 고려할 만큼의 인지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 그 천연한 무지가 왜 이리 사랑스러운지 나의 구석구석을 기꺼이 탐색하고 애착하고 침을 가득 묻혀 영역을 표시하는 나의 아이에게 나는 오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운다. 아이에게 특히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이 있다. 피곤할 때, 선잠에서 깼을 때, 다치거나 아플 때, 평소 달려가 안기는 할아버지, 잘 놀아주는 서기영, 허니 오빠, 다 필요 없고 단지 엄마만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도 아니다. 잠시 안아주기. 그도 안 되면 손잡고 같이 눕기. 그 하나를 위해 아이들은 간곡히 부른다. 엄마를. 그 순간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내가 대체 뭐라고 뭉클해진다. 그런 순간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좋아 하면서 아이를 으스러지게 껴안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한다. 반성한다. 잠투정하는 아이를 밀쳐내고 귀맞고 싶은 순간 울음을 그쳐야 안아줄 테야. 외치고 싶다.
그런 순간에도 아이는 울며 불며 엄마의 손길을 갈구한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먼저 주어야 하거늘 아이가 나에게 베풀고 있다. 잠든 아이 모습이 가장 예쁘다 생각하는 지금도 나는 조건적인데 아이는 무조건적이다. 오늘도 아마 내일도 아이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준과 센 너희 생일 케이크에 4개의 초를 꽂으며 엄마는 다짐한다. 너희의 것을 엄마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않을게. 너희가 무언가 놀라운 성취를 보여준다면 물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거야. 아직 5살인 네 그림이 반듯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보면 너희가 커가며 또 어떤 걸 하나씩 이뤄나갈지 설레며 기대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너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오해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뭔가를 잘해내는 걸 바라볼 때면 기분이 무척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길러낸 나의 공인 양 우쭐해지고 싶지는 않아. 단지 우와 좋겠다 축하해 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의 것이 아닌 너의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싶어. 네가 잘해서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네가 잘했고 그러니 네가 기쁠 테고 너의 기쁨을 바라보는 나도 기쁘다. 이런 순서였으면 좋겠어. 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잘 가면 좋겠다.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엄마는 노력할 거야. 다행인 건 엄마는 그런 착시를 갖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더라. 엄마는 네 것 내 것 구분이 확실하거든. 그걸로 아빠가 서운해하기도 했는데 말이야. 여튼. 그러므로 엄마는 너의 성취를, 너의 기쁨을 기꺼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엄마의 성취도 빠뜨리지 않고 챙길게. 엄마가 너의 결실에 매달리느라 엄마 걸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정작 엄마는 뭔가 이루지 못한다면 엄마는 무척이나 헛헛해져서는 괜히 내 것이 아닌 너희의 것에 연연하게 될지도 몰라. 그건 정말 별로다. 그치? 뭘 이리도 당연한 말을 하느냐고? 알아. 엄마도 아는데 혹시 너희가 커가는 동안에 깜빡 잊는 순간이 올까봐 적어둔다. 너의 성취에 대해 아낌없이 축하를 건네주는 엄마가 되기를. 또 엄마도 너희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삶의 시련도 놓지 않기를 바라며 생일 축하한다. 나의 아들, 나의 딸. 삶이 달라졌다. 갑자기 어떤 용기인지 에너지가 생긴 건지 문득 떠오른 사람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이라고 차 한잔 하자고. SNS에서 근황을 종종 엿보았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고 간혹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이렇게 불쑥 안부를 묻는 일은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상대가 이런 연락을 받기 부담스럽지 않을 타이밍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아이를 가지고 배가 둔탁해지면서 생활 반경이 좁아졌다. 부른 배를 내밀고 거리를 나서기엔 왠지 부끄럽달까 하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엔 배가 너무 커져서 마땅하게 입고 나갈 옷이 없었고 마지막 달에는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한 기분이 되어서는 외출이라곤 임산부 필라테스 수업이 유일해졌다. 이렇게 점점 나의 사회활동은 쪼그라져만 갔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다.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살기에도 버거웠던 시간. 조각잠은 여러 번 자고 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두 아이가 얌전한 틈에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넣으며 서글펐고 아이의 울음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면 정신이 탈탈 털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절감했던 그저 막막함이 지배했던 시간.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정신이 들었나? 바깥 공기가 궁금해지고 세상 이야기에 좀 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 것 같다. 그리고 떠오른 사람은 왠지 나에게 세상 이야기를 이질감 없도록 배려해가며 전해줄 것만 같았는지도. 그가 말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왠지 연락하기가 어려웠다고. 삶이 바쁠 것 같았고 방해될까봐 연락해도 될지 주저했고 그러다 시간이 더 흐르니 불쑥 안부 인사를 건네기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 듯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졌구나, 나는. 아이를 낳기 전엔 나도 그랬던 것 같다. 엄마가 된 사람은 어떤 큰 강을 건너 저쪽 편으로 가버린 사람으로 여겼다. 강 저편의 삶은 뿌연 안개였고 안개 속을 굳이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곳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전에는 먼 저곳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편의 세상을 즐기리. 뭐 그런 마음이었달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강을 건너게 되었다. 와서 보니 안개 속 세상에 대한 나의 어림짐작은 얼마간 맞고 대부분은 틀렸다. 삶은 달라졌고 삶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새롭다. 이불 위를 나뒹구는 아이의 쪽쪽이를 더듬더듬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나의 하루는 아이들에게 양 800개를 내어주고 누워 떡 하나 주우면 안 잡아 먹지를 외치는 호랑이가 고개를 넘고 넘다 까무룩 끝이 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강 너머의 구체적인 삶을 이토록 낱낱이 보고 싶지 않았나 보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의 실제 의미를,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의 허상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말해주고 싶다. 있잖아, 겪어봤더니 말이야. 라면서 세세히 나의 일상을,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모를 이 무한히 변주되어 반복되는 도돌이표를 마구 토로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멈칫한다. 기억이 나서. 강 저편 저희들이었을 때 나는 이쪽 세상 이야기가 재미없었다. 아이가 먹는 분유가 무슨 브랜드인지, 기저귀는 무엇이 좋은지로 시작해 아이 학원은 어디가 좋은지에서 내신과 수능 이야기로 이어지는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나에겐 끝내 두려워 미지의 세계로 남기를 바라는 듯 굴었다. 그러므로 입을 닫을지어다. 물어보지 않을, 궁금하지 않을 이야기임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강 건너 세계와의 접점을 찾아 기웃거린다. 강 저편의 가뿐한 삶에게 굳이 이쪽 세상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교류하자고 말 건네고 싶어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냉정하게 넓은 강을 파놓았었는지를. 이제와 구체하지만 이 강을 좀 메우고 싶다. 육아를 통해 세상이 뚝 잘리듯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지사 강물이 깊게 파여 있다면 그 위에 다리를 세우고 싶다. 때때로 강을 넘어 빛깔부터 다른 저 공기를 마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큰 강에 다리가 놓여 있기를 바란다. 육아의 세계로 넘어오면 좀처럼 되돌아가기 힘든 게 아니라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만큼, 아니 더 촘촘히 다리가 놓여 이쪽 저쪽 세계가 더 자유롭게 원활하게 오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이 사회에 바란다. 여기에 다리를 좀 많이 지어 달라고. 오늘은 불쑥 다리를 건너 저쪽 세상에 살던 나를 만나고 저쪽 삶을 한껏 들이마신 뒤에 다시 강을 건너 나의 세계로 복귀하고 싶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저쪽 세상과 자주 약속을 잡고 싶다. 사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뭉클하고 가슴 뛰게 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소개를 못해드린 게 아쉽네요.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유일한 평범의 내용 중에는 저와 비슷한 면도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늦게서야 대학원을 다녔고 학생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제가 전혀 겪어보지 못해서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드셨던 그 과정들이나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이와의 이야기들이 참 예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사이사이에 작가님의 어머니와의 이야기들이 또 묘하게 가슴 찡하기도 했네요. 유일한 평범, 내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범한가요? 아니면 특별한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특별한 반짝반짝 빛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빛나는 부분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